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항공방산 분야에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장면이 포착됐다. 단순한 기술 협력도 아니고 일회성 부품 수출도 아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항전 장비가 미국 본토 전투기 조종석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황의 무게는 충분히 전달된다.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체계에 한국 기술이 핵심 구성 요소로 채택됐다는 건 한국 항공기술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진입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25년 초 방산업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국의 항전 시스템 기업이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이자 미국 방산산업의 상징으로 불리는 보잉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대상 기종은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와 미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F-15EX였다. 공급 품목은 대화면 다기능 전시장비, 즉 조종사가 전투 상황을 인식하고 결심을 내리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항전 장비다. 이 지점에서 많은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동시에 반응했다. 왜냐하면 미국 전투기의 조종석은 지금까지 철저히 자국 중심의 기술로만 채워져 왔기 때문이다. 기존 전투기 조종석은 수십 개의 계기와 디스플레이가 분산된 구조였다. 조종사는 고속 기동과 교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여러 화면을 번갈아 확인해야 했고, 이는 정보 처리 부담으로 직결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한국산 대형 전시 장비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꾼다. 각종 비행 정보, 무장 상태, 센서 데이터, 전술 상황을 하나의 대형 화면으로 통합하고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로 임무 컴퓨터와 즉각적으로 연동한다. 결과적으로 조종사의 인지 부담은 줄어들고 판단 속도와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장비 성능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미국이 한국의 항전 장비를 선택했는가? 답은 우연도 정치적 배려도 아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의 항공 전자 기술이 있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임무 컴퓨터, 다기능, 전시 장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각종 센서 통합 기술을 단계적으로 내재화해왔다. 단순 조립이나 부분 국산화가 아니라 설계와 통합 경험 자체를 축적해온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F-15EX는 단순한 개량형 전투기가 아니다.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능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며 향후 유무인 복합 운영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까지 염두에 둔 기체다. 이런 환경에 맞는 항전 장비는 단순히 화면이 큰 장비가 아니라 고도의 소프트웨어 유연성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한국의 항전 장비가 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미국은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선택한 것이다. 이번 계약은 상징적 의미도 크다. 형식적인 양해각서나 협력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산 기체에 탑재되는 실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한국 항공 방산 기술이 글로벌 공급망 안으로 공식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시험 대상이나 잠재 후보가 아니라 실전 운용 체계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 공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F-15 계열을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 그리고 미 공군의 추가 업그레이드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타이밍이다. 한국은 지금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유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 인공지능 기반 항공전자체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 항전 장비의 미국 수출은 이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조종석에 들어간 한 개의 화면은 곧 한국이 전투기 전장관리 개념 자체에 참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이 단순한 장비 공급국을 넘어 전투 개념을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항전 기술은 단순한 기체의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 항공 방산 산업의 체질을 바꿔놓았다. 과거에는 외산 장비를 통합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항공기 운용 개념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 전투기 조종석에 들어간 대형 전시 장비 역시 KF-21 개발 경험이 없었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결과다. KF-21은 처음부터 완성형 전투기가 아니라 단계적 진화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임무 컴퓨터 구조, 항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센서 융합 방식, 조종사 인터페이스 설계까지 전 영역을 직접 다뤄야 했다. 특히 조종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흐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KF-21 개발 초반부터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다기능 전시 장비는 단순히 화면을 키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투기 조종사는 초음 속 비행 환경에서 수백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속도, 고도, 연료 상태, 무장 구성, 레이더 탐지 정보, 적기 위치,
아군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진다. KF-21 항전 개발진은 이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언제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했다. 불필요한 정보는 배제하고 결정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만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항전 소프트웨어와 전시장비 설계 철학이 이번 미국 전투기 계약의 기반이 됐다. F-15EX는 높은 무장 탑재량과 긴 항속거리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방대한 임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기존 조종석 구조로는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이 제안한 대형 통합 전시 개념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개방형 구조다. KF-21 항전 시스템은 처음부터 향후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설계됐다. 새로운 무장, 새로운 센서, 새로운 전술 개념이 추가되더라도 전체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모듈 교체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유연성이 미국 측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미 공군이 F-15EX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 역시 장기간 운용하면서 지속적인 성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은 한국 항전 기술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미국 방산 시장은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조종석 장비는 전투기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국 장비가 이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술적 완성도와 안정성이 이미 실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이 흐름은 한국 항공 방산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전 장비 하나의 수출이 아니라 항공기 시스템 통합 능력 전체가 평가받는 단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앞으로 KF-21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항전 기술은 한국 공군 전력 강화에만 쓰이지 않는다. 해외 전투기 개량 사업, 무인기 체계, 그리고 차세대 전투 개념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항공 전자기술, 반복된 시험 비행, 실패를 감수한 개발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 한국은 묻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받는 입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전투기의 조종석을 넘어 공중전 양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KF-21 개발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진짜 관심은 그 전투기가 어떻게 최근 공개된 인공지능 기반 항공 전투 시연은 이 질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다. 이 시연이 충격을 준 이유는 연출이나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기체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장면에서 인공지능 파일럿은 무인 항공기를 스스로 이륙시키고 최적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며 표적을 식별한 뒤 교전 여부를 판단하는 전 과정을 수행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동 조종 수준이 아니다. 전술적 판단이 포함된 자율 결심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 기존 무인기 개념과는 선을 긋는다. 해외 군사 매체들이 이를 두고 자동화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6세대 전투기 논의에서 인공지능 파일럿은 항상 미래 기술로 분류돼 왔다.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연은 그 시점을 미래에서 현재로 끌어당겼다. 특히 해외가 놀란 부분은 속도였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자율교전 알고리즘이 실기체 단계로 넘어가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개념 연구와 시뮬레이션, 제한적 시험을 거치는 데만도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움직였다. 인공지능 항공 전투 기술을 선언한 이후 수개월 단위로 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미 축적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항전 컴퓨터 구조, 데이터 링크 운용 경험이 인공지능 학습의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얹은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 위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것이다. 인공지능 파일럿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정보 처리량을 봐야 한다. 4세대 전투기 조종사가 분당 처리해야 하는 정보는 수십 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5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수치는 급격히 늘어났다. F-35나 F-22 기준으로 분당 200건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수치다. 그리고 6세대 전투기에서는 이 정보량이 분당 500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개된 인공지능 전투 개념의 핵심은 명확하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보의 영역을 기계가 흡수하고
인간은 승인과 전략에 집중하는 구조다. 시안 영상에서 인공지능 무인기가 비행 경로를 설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초 내외였다. 사람이 수초 이상 고민해야 할 상황을 순식간에 처리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라 판단 체계의 차이다. 여기서 한국의 선택이 다시 주목된다. 한국은 대형 무인 전투기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중심으로 운용 개념을 설계했다. 이 선택은 비용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대형 스텔스 무인기는 한 대당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소형 무인기는 소모성을 전제로 설계해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파일럿이 결합되면 운용 개념은 숫자의 싸움으로 전환된다. 이 개념에서 유인 전투기는 직접 모든 무인기를 조종하지 않는다. 지휘만 수행한다.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고 이 무인기들이 결과적으로 조종사 한 명이 동시에 다수의 비행체를 지휘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가 가능해진다. 기존 유인기 단독 운용 대비 타격 가능 표적수는 크게 늘어나고 손실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어든다. 이제 질문은 바뀌고 있다. 스텔스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엔진 추력이 얼마인가가 아니다. 유무인 통합이 어디까지 왔는가가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이 됐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를 앞당기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과 인공지능 파일럿이 결합된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 개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초점은 무인 전투기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 무인기는 감시와 정찰에 머무는 기존 드론과 달리 처음부터 전투 임무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다.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 대형 무인 전투기 시제기를 제작했고 비공개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체 크기와 형상, 내부 구조는 명확히 전투 임무를 염두에 둔 구성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형상 설계, 내부 무장창 채택, 고속 비행을 고려한 동체 구조는 기존 무인 정찰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 무인 전투기의 핵심 역할은 고위험 지역에서 유인 전투기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방공망이 밀집된 공역에 먼저 진입해 표적을 탐지하고 적 방공 체계를 교란하거나 무력화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유인 전투기에 전달된다. 유인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서 결심과 최종 타격에 집중한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생존성과 타격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다. 이 개념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킬체인 개념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센서, 무인기, 유인 전투기, 무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작동하는 구조에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전장의 눈과 방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작전 속도는 빨라지고 대응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을 단순히 외형 설계에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더 흡수 소재, 저탐 형상 설계,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무인 전투기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꼬리 날개가 없는 특수구조와 전파 흡수 소재의 결합은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자율 판단 체계가 결합되면서 무인 전투기의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상황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고 임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능력이 추가된다. 이는 유인 조종사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전투 범위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다. 이런 흐름은 해외에서도 예민하게 관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각각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전 전투기 체계와 결합된 유무인 복합 운용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한국은 유인 전투기 개발과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병렬로 진행하며 두 체계를 처음부터 하나의 전술 개념으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결국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KF-21과 함께 움직이는 또 하나의 전투기라기보다 전장을 확장하는 플랫폼에 가깝다. 직접 교전에 나서기도 하고 유인 전투기의 눈과 방패가 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소모성 자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 유연성이야말로 차세대 공중전의 핵심 요소다. 그리고 한국은 이 영역에서 이미 선두그룹에 합류하고 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KF-21을 묶는 유무인 복합 전투 개념이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탐지하고 연결하며 통제하는 기술이다. 이 영역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진전은
단순한 보조기술 수준을 넘어 전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스텔스 기술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로만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대 공중전에서는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보다 누가 먼저 탐지하고 누가 더 빨리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한국은 이 점을 일찍부터 인식했고 스텔스를 만드는 기술과 동시에 스텔스를 잡는 기술을 병행 개발해왔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저피탐 항공기 탐지 연구는 이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이 확보한 레이더 기술의 특징은 단일 장비 성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와 센서를 네트워크로 엮어 미세한 반사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구조다. 출력만 높여 억지로 잡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잡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골라내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 접근법은 스텔스 항공기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다. 여기에 항공기 간 데이터 링크 기술이 결합되면서 전장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KF-21과 무인 전투기 그리고 지상과 해상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가 형성되면 개별 플랫폼의 한계는 크게 줄어든다. 한 기체가 탐지한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구조다. 이는 전투기의 단독 성능보다 체계 전체의 반응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이 네트워크 중심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산 레이더 기술이다. 한국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특히 무인 항공기에 탑재될 경우 전장의 감시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무인기는 위험 지역에 먼저 들어가 탐지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인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유인 전투기는 이미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의 역할도 변화한다. 과거에는 직접 조작과 판단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종합 정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판단, 오류 가능성도 낮춘다.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이 결합되면 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위협의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최적의 대응 옵션을 제시하는 구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구축 중인 이 연결 구조는 특정 기종에 한정되지 않는다. KF-21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인기와 센서, 무장이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는 향후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더라도 전체 체계를 흔들지 않고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투기의 세대가 바뀌어도 네트워크는 유지되고 확장된다. 결국 전장의 본질은 개별 무기의 성능 경쟁에서 정보와 연결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모으고 이를 정확하게 공유하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스텔스 기체와 레이더, 데이터 링크, 인공지능 분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전장 운영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완성도를 가르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형상과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결합돼 있어도 이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체계가 없다면 전력화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항공기 엔진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전략 기술로 분류돼 왔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 가장 어려운 영역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실전 배치를 앞둔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한다. 이는 성능과 신뢰성이 이미 검증된 선택이다. 그러나 한국의 방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은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국산화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용 엔진과 핵심 구성품 실증에 성공하며 실제 운용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줬다. 항공기 엔진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추력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극한의 고온과 압력, 진동을 장시간 견뎌야 하며 그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전투기에 사용되는 저바이패스 엔진은 순간적인 고출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 영역에서 한국은 핵심 소재, 터빈 블레이드 설계, 압축비 제어 기술을 차근차근 축적해왔다. 이 기술은 유인 전투기뿐 아니라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과 직결된다. 무인 전투기는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엔진의 신뢰성과 유지 효율성이 특히 중요하다. 국산 엔진이 적용될 경우 부품 교체와 성능 개선에서 외부 승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작전 유연성과 지속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이 흐름 위에서 KF-21 블록 3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블록 1과
블록 2가 단계적 전력화와 임무 확장을 위한 과정이었다면 블록 3는 사실상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관문이다. 내부 무장창, 고도화된 스텔스 구조, 향상된 센서 융합 능력, 그리고 유무인 복합 운용을 전제로 한 체계 통합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전투기 개념 자체의 진화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쌓아 올렸다는 사실이다.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항공전자 기술, 비행 제어 경험, 무인기 운용 노하우가 서로 연결되며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개별 성능이 아니라 이 속도와 방향성이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특정 무기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에 머물지 않는다. 전투기의 조종석, 전장 네트워크, 무인 전투기, 그리고 엔진까지 아우르는 통합전력 체계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KF-21은 그 중심에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중전의 승패는 단일 기체의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얼마나 유인과 무인이 결합된 복합 전투 체계, 인공지능 기반 판단 구조, 그리고 자립 가능한 추진 체계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차세대 전력이 완성된다. 한국은 지금 그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시키며 세계 방산 지형 안에서 분명한 위치를 만들어가고